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조직에서 이제 하이퍼스케일 AI 이피션시 팀에서 모델 경영화랑 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병옥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세미나 발표를 해주실 이준형님에게로 이제 발표권을 넘기려고 하는데요. 그 경영화에 대해서 발표드리기 앞서 이제 저희가 경영하는 팀이다 보니까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AI 알고리즘하고 이제 AI 하드웨어의 사이에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경영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알고리즘만 알아서도 안 되고 이제 하드웨어만 알아서도 안 되고 그 둘을 다 양쪽을 알고 이제 그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잘 수행을 해야지 더 효율적인 경영화를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AI 서비스랑 그리고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각종 경영화 업무를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아는 딥러닝 모델이라면은 CNN부터 이제 RLN 그리고 이제 LLM이 이제 핫해지면서 나온 이제 트랜스포머 그 전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핫해졌었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까지 다양한 이제 AI에 대한 모델의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AI 모델들을 돌리기 위한 이제 기반 하드웨어들이 있을 거예요. 뭐 GPU가 있고 CPU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GPU랑 CPU 같은 이제 다른 이기종 하드웨어에서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 커널 코드가 있고 이 커널 코드는 C레벨보다 더 로우 레벨로 이제 작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하드웨어만의 특별한 언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쿠다 언어 같은 거고요. 그 쿠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특정 하드웨어, 쿠다 같은 언어는 특정 하드웨어를 기본적으로 아는 걸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양측의 컴퓨팅에 대한 이해랑 AI에 대한 이해를 다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컨테이제이션, 프루닝, 로우랭크 어프로시메이션과 같은 다양한 이제 경영 알고리즘들을 적재적소에 적용을 해서 이제 코스트 피션트한 AI 서비스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존의 왼쪽과 같이 어떤 경영화를 수행한다 하면은 이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서비스하기 위한 서비스 로직이 붙고 이 서비스 로직과 모델을 만드시는 분들은 보통 그걸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 쪽에는 큰 그 지식이 없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드웨어에서 효율적으로 모델을 돌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AI에 대한 모델의 이해가 없으신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 양측에 대한 이해가 이제 둘 다 필요한 이제 저희 경량화는 이제 특정 GPU 같은 이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랑 그걸 돌리기 위한 이제 모델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라고 있는 서비스 로직을 다 하나로 묶어서 이제 최적화랑 경량화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GPU를 기반으로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 업무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관련된 경험들이 이제 비단 GPU에서 모델을 인퍼런스 하기 위한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로직에 대한 이해도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이제 하드웨어면은 더 효율적으로 돌 수 있겠구나. 또 어떤 인공지능 모델은 뭐 특정 하드웨어에서 더 효율이 더 잘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저희만의 이제 그동안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는 관련된 하드웨어도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하드웨어 개발까지 폭넓게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부터 서비스 로직까지 폭넓게 홀리스틱한 어프로치를 주로 취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고 논문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조금 직접적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하면 최근에 이제 대형 회사랑 두 개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랑 하고 있는 협업이고 또 하나가 인텔과 같은 회사의 협업인데 이 두 회사랑 협업은 지금 이제 언론에 공개된 상태라서 소개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 하드웨어랑 인텔과 같은 이제 반도체 회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경량화 기술들을 잘 이제 가속을 할 수 있는 그 효율적인 가속기까지 만드는 업무로 이제 확장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하고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모든 폭넓게 제안을 하고 이제 경량화를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이제 논문으로까지 제안을 하는 경우를 많이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정 알고리즘이나 이제 퀀타이제이션 프로닝 혹은 이제 하드웨어 쪽에만 디펜던트하게 이제 엮인 구조로 논문을 쓰진 않고요.
하드웨어부터 이제 경량화 알고리즘 혹은 이제 모델에 대한 것까지 이제 좀 폭넓게 이제 제안을 하고 이제 논문으로 이제 제안도 하고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런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하이퍼클로버라는 이제 모델을 경량화하고 서비스를 더 가볍게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LLM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이제 기반 솔루션들을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 준영님에게 발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병욱님, 우리 팀 소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세션에 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 주제는요, 이제 High Performance Computing for Deep Learning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병욱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까지 모두 다 이해를 한 상황, 그렇게 그 겸비한 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제 좋은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되게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는요, 사실 좀 되게 원론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좀 근간이 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고요. 좀 최근에 나온 논문이나 뭐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만 이런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이제 그런 논문들에서 왜 이러한 테크닉을 제시를 하고 이러한 다른 테크닉을 이제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러한 이제 원리를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가볍게 제 소개부터 해드리자면은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 바이오민 내공학과에서 이제 예종철 교수님 랩실에서 이제 의료 영상과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컴퓨터 비전 쪽을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뷰노라는 의료 AI 스타트업에서 이제 전문 연구 요원을 하다가 이제 네이버로 또 다시 이제 전문위원 전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그런 사실 제 커리어를 듣게 된다면은 이제 의구심이 들게 의료 영상과 이피션트 AI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다들 궁금증을 좀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연산량 딥러닝이 이제 가장 연산량이 많은 워크로드로 대두되기는 했지만 사실 고성능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 최초의 컴퓨터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되게 유구한 역사가 있고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워낙 데이터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연산량이 필요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제 연구실 선배들 중에서는 이제 쿠다 1.0부터 쓰신 분도 계실 정도로 사실 이쪽 분야에서도 이쪽에서도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상당히 이제 유익했고 저도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연,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해서 좀 마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발표를 시작할 건데요. 일단 발표 시작하기 전에 혹시나 이제 물론 이제 인원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다면은 채팅창에 이제 편하게 올려주신다면은 제가 가능한 선에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혹시나 이제 제가 발표하는 도중에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고성능 연산을 위한 이제 HPC인데 그렇다면은 일단 사실 이제 하드웨어와 이제 딥러닝과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배운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원론적인 질문. 우리는 왜 딥러닝을 하는데 하드웨어가 필요한가? 즉,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겠지만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한 질문. 왜 우리는 딥러닝을 하는데 GPU가 필요한가? 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먼저 제시를 하고 답변을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들 이거 CS231N 하시면서 이제 되게 많이들 보셨을 이제 그림인데요. 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딥러닝의 근간은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건데, 인공신경망은 이제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인간의 뉴런에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제 받아와서 그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그 연산이라는 것을 이제 되게 단순하게 추상화를 해봤을 때 생각해 보면은 들어오는 인풋 X가 있고 어, 이, 이 액티베이션이 웨이트 이 시냅스에 저항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이 신경 이 액티베이션이 되거든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다른 액티베이션들이 다른 시냅스에 부딪히게 되면서 얘네들은 합쳐지고 이 합쳐진 것이 그 다음 엑선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이 액티베이션 함수를 거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X라는 것은 이 인풋의 하나의 벡터가 되고 이 시냅스들도 한 웨이트의 하나가 벡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풋과 이 웨이트에 대한 닷 프로덕트를 이제 내적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합을 구하게 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뉴런들이 이제 병렬하게 여러 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산을 이제 무수히 많이 병렬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하나의 뉴런은 이 인풋 X와 이제 웨이트 W에 대해서 닷 프로덕트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뉴런이 여러 개 이제 수천 수만 개가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닷 프로덕트의 병렬화한 것은 사실 행렬 곱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에서 이 가장 근간이 되는 연산은 이 인풋과 웨이트에 대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행렬 연산, 행렬 곱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렬 연산 이외에 이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경우에도 이 하나의 뉴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존재하는 뉴런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벡터 연산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에서 근간이 되는 연산은 행렬 연산과 벡터 연산 둘 다 매우 병렬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연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제 매우 용이해지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워온 선형 대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슬라이드에 기재해 두었는데 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컴퓨터 비전에 계신 분들께서 바로 궁금해하실 내용이 있는데, 물론 MLP 이제 뭐지 그 리니어 레이어에서는 설령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CNN에서 사용하는 컨볼루션은 그러면은 과연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CNN에 있는 컨볼루션 또한 행렬 연산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하는 컨볼루션 연산이 이제 2D에서는 이렇게 되고 3D에서는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가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행렬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NN에서 적용하는 연산을 어, 조금 전에 이제 그 움직이는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그 연산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한켈 매트릭스라는 형태의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켈 매트릭스라는 거는요, 이 이름이 되게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대단한 건 없고요. 이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값이 모두 동일한 행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제 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컨볼루션을 이제 적용하는 거는 그 필터를 움직이면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이 오른쪽 위로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 컨볼루션이 어떻게 한켈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는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되게 로우 레벨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컨볼루션을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만 가능한 연산으로 연산기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뭐 그런 작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한켈 매트릭스로 컨볼루션을 풀어서 연산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로어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단어, 이 크로스 코렐레이션이라는 단어가 하나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수학 전공자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신호 처리를 매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추가 설명을 이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이제 파이토치 다큐멘테이션에서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온 건데 어, 이제 요약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수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연산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크로스 코렐레이션이라는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왜 이 크로스 코렐레이션과 컨볼루션은 이제 되게 유사한 연산인데, 어, 이제 모든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이제 피아노를 제외하고 모든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CNN에서 수학적인 의미에서 컨볼루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위해서 커널을 거꾸로 역순으로 이제 해야 하는데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정방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위에 보신다면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 컨볼루션이라고 부르고 수학에서는 이제 수학과 신호 처리에서는 크로스 코렐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연산인데 보시면은 이 1이 있는 곳에 커널을 적용을 할 경우에는 정방향으로 이제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컨볼루션을 적용을 했을 때에는 이 뒤집혀 있는 채로 이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뒤집혀 있는 채로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수학적인 의미의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이고 신호 처리를 이제 배우시게 된다면은 이게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이제 컨볼루션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연산을 하는가? 왜냐하면은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F 컨브 G는 G 컨브 F이지만 F 크로스 코렐레이션 G와 G 크로스 코렐레이션 F는 이제 연관성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컨볼루션은 이렇게 뒤집혀진 형태로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사실 컨볼루션이라고 하면은 바로 풀이의 변환부터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컨볼루션 커널을 이제 풀이의 변환을 통해서 적용을 하는 연산을 진행하거나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실 때 이러한 특징을 알고 계신다면은 이제 혼란스럽지 않고 이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파이라든지 넘파이에서 컨볼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연산이 이제 파이토치에 있는 컨볼루션 오퍼레이터와 결과가 달라질 텐데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컨볼루션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약간 이야기가 이제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다시 근본 이 딥러닝의 특징을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은 딥러닝의 연산의 대부분은 행렬 곱셈 연산이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연산은 대부분 병렬화 가능한 벡터 연산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러한 딥러닝 연산의 병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전용 특화된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것이 이 가격 대비 이제 효율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제 제가 계속 병렬 하드웨어를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과연 이 병렬 하드웨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이제 가장
이제 제일 처음 인트로덕션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플린스 텍서너미라고 해서 이 플린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분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을 보고 이제 SISD, Single Instruction, Single Data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명령 하나를 내리면은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그 명령이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이나 개발 방식을 생각하면은 이 SISD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두 벡터의 덧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물론 포문을 돌려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덧셈 연산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두 벡터를 그냥 한 번에 덧셈을 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라고 라는 방식을 통해서 명령을 한 번 내리면 여러 데이터가 동시에 그 명령을 수행을 하는 방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우리 하드웨어에서도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더 나아가서 MIMD. 물론 이제 여러 번에 거쳐서 다른 데이터에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명령 한 번 내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 한 번에 여러 명령을 여러 데이터에 내리는 방식을 이제 MIM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ISD도 이제 표기상에는 있지만 사실 이거는 실제로 쓰는 일은 없기 때문에 잊어두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MIMD야말로 이제 우리가 좀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어, 제일 융통성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IMD, SIMD라는 말을 이제 좀 가끔 가다가 이제 CPU 관련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AMD에서 이제 인텔이나 이제 AMD CPU에서는 이제 AVX 연산 그리고 ARM 아키텍처는 이제 네온이라는 연산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SIMD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특별한 이제 레지스터 파일이 있어서 그 데이터가 이제 원래 같으면은 이제 플로트 하나씩 아니면 인트 하나씩 이제 덧셈이나 곱셈을 해야 하는데 대신에 큰 레지스터 안에 데이터가 여러 개가 들어가서 동시에 이제 덧셈이나 다른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이제 하드웨어가 현대 CPU에서는 이제 대부분 다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벡터 연산이 필요한 그런 케이스에서 이제 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CPU에서 이제 SIM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과연 GPU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CPU하고 GPU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구조와 다른 트레이드오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은 일을 모두 다 해내야 되잖아요. 물론 빠르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모두 다 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매우 복잡한 이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명령이 이제 들어올 때 이제 다양한 제어나 컨트롤이나 어, 복잡한 프로세스를 이제 거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산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GPU라는 거는 원래 게임에서 이제 그래픽을 이제 빠르게 연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혹은 이제 병렬 연산이라는 한 가지 과제에만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논리나 제어나 그런 시스템에 사용하는 비중을 줄이고 연산을 하는 비중에 훨씬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기의 숫자가 훨씬 더 많고 이제 개별적인 연산기의 힘은 CPU에 비해서 더 약하지만 대신에 그 많은 숫자로 인해서 훨씬 더 강한 힘을 이제 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스템을 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IMT, Single Instruction Multiple Thread라고 이제 부르게라는 패러다임으로 부르는데요. MIMD와 이제 매우 유사하지만 약간의 이제 명령 내릴 때 제약이 있는 형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마치 이제 CPU와 같지만 그래도 이제 되게 병렬적인 연산을
되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데 당연히 이제 CPU에서는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여러 가지 제어를 도와주는 반면에 GPU에서는 하드웨어 제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자가 담당을 해야 한다는 조금 단점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조금 전에 그러면은 이 GPU라는 것을 딥러닝에 어떻게 쓸까? 자, 이게 바로 이것을 그래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딥러닝 연산의 근간은 행렬 곱셈 연산이고 벡터 연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벡터 연산은 어떻게 GPU가 처리할 수 있을지 이제 다들 꽤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행렬 연산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게 GPU에서 이제 행렬 연산을 이제 처리하는 제일 근간이 되는 이제 tiled matrix multiply라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선형 대수 수업 시간에 니 혹시나 이제 들으셨고 혹시나 기억이 나신다면은 이제 블럭트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라는 것을 이제 보셨을 텐데요. 행렬 곱셈을 할 때 기본은 당연히 이렇게 원소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로 하나, 칼럼 하나를 해서 서메이션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한 칸을 이제 채워 나가는 과정이지만 수학적으로 이렇게 블럭 단위로 행렬을 쪼개서 이 블럭 내부에서 이 블럭 두 개를 행렬 곱셈을 해서 이 다음 블럭에 그 행렬 곱셈한 결과를 출력하더라도 수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배우셨을 텐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왜 중요한 연산이냐면은 실제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럭 단위로 잘라서 행렬 곱셈을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런 이 연산을 이제 왜 이렇게 잘라서 연산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긴 할 텐데 이 빠르게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캐시라는 이제 매우 읽기 빠른 메모리가 있는데 그 빠른 메모리는 대신 크기가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타일을 이제 잘라서 읽어드린 다음에 행렬 곱셈을 처리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렇게 타일 형태로 이제 잘라서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병렬화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본다면 행렬 연산은 이렇게 행 하나, 열 하나, 요쪽 출력, 행 하나, 열 하나, 요쪽 출력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요 연산과 이 연산은 서로 아무 상호작용을 하지 않죠.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합치는 부분은 있지만 연산 중에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럭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병렬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렬 연산을 이제 블럭 단위로 조개서 연산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병렬화를 처리를 해서 GPU와 같은 병렬 하드웨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셨으면은 사실 딥러닝에서 왜 GPU가 필요한지를 이제 전부 이해하신 거라고 이제 봐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GPU를 이제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GPU 이외에 다른 하드웨어를 가지고도 딥러닝 연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하드웨어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 이제 시스톨릭 어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연산을 할 때는 이제 연산기에서 이 레지스터라는 이제 그 메모리로 그 매번 연산을 한번 할 때마다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을 이제 처리를 해야 하는데 행렬 연산만 하게 된다면요. 사실 되게 단순하잖아요. 행 쪽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열 쪽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데이터를 매번 왔다 갔다 하게 할 바에는 그냥 단번에 통과하게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스톨릭 어레이고 이 데이터를 읽어들인 시점에서 연산기에서 다음 연산기로 이렇게 넘겨주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바로 이제 혹시나 이제 엔비디아 GPU에서 설명을 보시면은 이제 텐서 코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텐서 코어 또한 이런 시스톨릭 어레이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구글에서 이제 나온 TPU라든지 인텔의 가우디 같은 경우에도 모두 이런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의 장점은 당연히 행렬 연산을 위한 하드웨어를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복잡도나 전력 소모나 특히 비용을 이제 낮출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연산 속도도 더 빨라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GPU란 무엇이고 우리가 왜 GPU를 이제 쓰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이 GPU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일단 여러분은 이미 우리는 왜 딥러닝에서 GPU를 사용을 하는가, 왜 CPU로 그냥 연산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이미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딥러닝을 하는데 왜 GPU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GPU나 다른 특화된 하드웨어를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잘 알려져 있고 되게 알려져 있는 현상인데요. 이제 다들 무어의 법칙은 이제 들어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황의 법칙이라고 이제 젠슨 황이 GPU 연산 속도 빨라지는 것도 이제 엑스포넨셜하게 이제 연산이 증가하는 것을 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실제로 연산기의 속도는 계속 엑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 있었지만 그에 비해서 메모리 속도도 물론 빨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프로세서의 연산 속도에 대해서 따라잡지 못한 채로 어,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느려지는 문제점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이 속도가 너무 빨라지게 되면서 실제로 연산기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 드릴 때까지 사실 할 일이 없이 이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수의 현대 워크로드는 이 연산량이 아니라 메모리에 의해서 병목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가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최적화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리고 사실 HPC에서 한 8, 90%는 데이터를 어떻게 이동하는가, 데이터를 어떻게 이동하지 않는가 그것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데에는 이제 메모리를 이 데이터의 이동을 어떻게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잘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훌륭한 이제 HPC HPC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캐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어 여기에 대해서 약간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제 ABEC이라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제 GPU가 있는데 ABEC은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상당히 이제 고사양 GPU인데 이 ABEC의 이 HBM, D램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속도는 이제 초속 2TB입니다. 하지만 이 ABEC에서 이 최대 연산 속도 같은 경우에는요, 312 BF16 연산을 이제 행렬 곱셈하는데 연산 처리 속도는 이제 312 테라플랍이거든요. 그렇다는 의미는 1바이트를 읽으면은 312 나누기 2를 해서 156개의 플랍의 연산을 해야지만 메모리를 읽는 거에 대해서 연산을 이제 세츄레이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메모리하고 연산의 비율이 그만큼 괴리가 많이 벌어졌다는 의미이죠. 어,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매번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연산기가 이제 연산을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다룰 때에도 가장 최근에 쓴 물건이 이제 다음에도 제일 많이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하이어라키라는 위계가 존재를 하고 그거를 보고 이제 우리는 캐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PU는 이제 L3 캐시까지 있는데 GPU는 이제 L2 캐시 그리고 L1 캐시가 있고요. SM 스트리밍 프로세서 내에 연산기가 있고 L1 캐시가 가장 빠른 메모리이고 L2 캐시는 그래도 D램보다 빠르지만 공간이 더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비용도 더 비싸고 크기도 더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매우 빠른 메모리가 매우 많이 제공된다면은 이제 베스트이겠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가장 빠른 메모리는 가장 작게 존재하고 가장 느린 메모리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그 GPU 내부에서 이제 메모리 위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더 나아가서 GPU와 이제 CPU 사이에서도 이제 메모리를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언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좌표 인덱스를 이제 보내는 토크나이제이션 결과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전송량이 이제 별 많지는 않지만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 특히 제가 예전에 하던 이제 3D 메디컬 이미징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를 CPU에서 GPU로 전송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ABEC의 D램, HBM, D램의 속도는 이제 초속 2TB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CPU와 GPU를 연결하는 데 쓰는 PCI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은 초속 16GB밖에 안 되고 양방향 합치더라도 초속 32GB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램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CPU와 GPU 사이에 그 데이터를 통신하는 것 또한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 D램 내부에서 데이터를 최소화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고 어, 그 다음으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램도 있지만 이제 사실 우리는 결국에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 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용량이 많은 이제 HDD, SSD에서 이제 읽어드리게 되는데 이거는 PCI 버스보다도 더 병목이 됩니다. 일반적인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속 100MB밖에 되지 않고 가장 고성능 이제 SS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속 8GB 정도의 속도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보다 더 큰 메모리의 이제 위계가 보이시죠? 이제 가장 그 연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메모리는 이제 캐시 메모리이고 그것보다 이제 더 용량이 크지만 더 느린 메모리가 이제 GPU 내에 있는 D램이고 비디오 램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CPU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램은 보다 더 용량이 많지만 대신에 보다 더 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느리지만 가장 용량이 많은 이제 스토리지에 있는 메모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프로그램은 항상 그 여러 다른 메모리들 사이에서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HPC의 상당 부분은 사실 이렇게 메모리 이동을 최소화시키거나 제거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내용으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 일단 맨 처음 우리가 왜 딥러닝을 하는데 GPU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 둘째 GPU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엄밀하게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미 잘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속도가 빠르다.
라는 의미가 이제 되게 중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됐는데 여기에서 좀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밴드위스, 옵티멀, 그러니까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를 단위 시간 내에 최대한의 할 수 있는 일을 보고 이제 밴드위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통의 크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통이 크더라도 실제로 그 안을 흘러가는 물의 양은 적을 수가 있죠. 그거를 보고 이제 스루풋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실제로 단위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1초에 처리되는 일의 양을 보고 스루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처리되는 양을 보고 스루풋이라고 마지막으로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어, 하나의 작업이 끝나는데 필요한 시간 그렇게 해서 이제 스루풋과 레이턴시 사이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레이턴시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아웃풋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고 스루풋은 분모와 분자를 바꿔서 이제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빨래가 100통이 있고 세탁기가 이제 100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세탁기 하나가 이제 빨래 한 통을 처리하는데 1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빨래의 스루풋은 이제 1시간당 100바구니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100개에 대해서 100개의 빨래 바구니를 이제 돌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소량 회속 모드를 이제 켰어요. 그래서 30분 만에 끝나지만 대신에 빨래 반 바구니밖에 못 해요. 그러면은 원래 어 스루풋이 100바구니, 레이턴시는 1시간이었는데 소량 회속 모드를 함으로써 반바구니를 이제 30분마다 한 번씩 처리하게 되면은 레이턴시는 30분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스루풋은 그대로 1시간에 100바구니가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옷을 빨리 말려야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보다 더 빠른 레이턴시를 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얼타임 이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턴시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 들어갈 때 3초 이내에 이제 안 나오면은 반- 절반 정도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빠른 반응 속도가 중요해서 그런 것을 우선순위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중요시하는 걸 이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하지만 반대로 이제 그냥 딥러닝 학습처럼 이제 돌려놓고 퇴근했다가 내일 아침쯤에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단위 시간 내에서 가장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하는 게 좋겠죠. 그런 오프라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루풋을 보다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이랑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보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작업에 대해서 이제 좀 대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굿 이피션시가 가장 효율적인 상황인데 어, 연산량도 메모리 사용량도 거의 이제 100%에 도달을 하고 있고 많은 작업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게 최악의 경우이고 하지만 슬프게도 이제 가장 흔한 경우이기도 한데 이 레이턴시 리미티드 환경은 연산량도 메모리도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병렬화를 잘 못했다든지 아니면 코드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이제 코드 안에서 이제 슬립 코드가 네, 슬립 함수가 이제 코드 안에 섞여 있었던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확실한 레이턴시 리미티드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이제 연산과 메모리를 둘 다 잘 못 쓰는 것을 보고 이제 레이턴시 리미티드라고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트 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이 너무 많아서 연산기들이 그 연산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연산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메모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로운 경우이고요. 반대로 훨씬 더 흔한 케이스인데
연산기는 이제 이미 작업을 다 처리해서 별로 할 일이 없는데 메모리는 이제 계속 연산기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다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 메모리가 이제 세츄레이션 되어 있는 경우를 보고 메모리 바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이제 숙지해 두신다면은 이제 워크로드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 상당히 많은 양이었는데 어,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은 되게 신기한 이론을 이제 많이 배웠고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내가 실제로 짜는 코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증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어, 케이스 스터디라고 써놓진 않았지만, 이제 케이스 스터디처럼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자료 구조인 어레이 구조, 넘파이 어레이던 이제 파이토치 텐서던, 그런 데이터 자료 구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백그라운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제 다들 넘파이는 이제 되게 친숙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넘파이에 담겨 있는 그 철학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전부터 이제 그 고성능 연산을 하던 필드에서 이제 많이 탐구가 되었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최적화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시는데 이제 넘파이가 이제 파이썬으로 이루어진 라이브러리로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넘파이는 이제 매우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C로 이루어진 수학적인 라이브러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 연산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된 C 코드로 이제 연산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연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효율적인 연산을 이제 처음부터 만든 것인가? 그거는 아니고요. 이 블레스라는 이제 기초에 이제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스라는 거는 이제 그 선형 대수를 하기 위한 이제 루틴들을 이제 정의를 해 놓은 건데요. 별도의 라이브러리라기보다는 표준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이제 잼 연산이라든지 잼이라는 거는 이제 General Matrix Multiply라고 이제 덴스한 행렬 곱셈을 의미하는데 이런 이 연산들을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오퍼레이터들을 제공을 해주는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형 대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간이 되는 이제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구현한 거는 이제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MKL을 활용을 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쿠블레스 그 쿠블레스의 블레스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그마와 같은 이제 매우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들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 넘파이나 파이토치 같은 이제 라이브러리들은 여기 블레스에 담겨 있는 이런 구현체들을 API를 통해서 호출을 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이제 행렬 연산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룰 부분은 이제 어레이 뷰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컴퓨터 메모리라 우리는 이제 행렬을 다룰 때 텐서를 다룰 때 다차원적인 이제 어 모양을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컴퓨터 메모리라는 거는 1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1차원적인 실질 1차원적인 그 메모리를 어떻게 다차원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때 읽는 방향과 간격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령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1차원적으로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 이제 규칙을 정해두면은 이렇게 읽음으로써 이제 2차원 행렬로 해석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3차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무한하게 더 펼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러면은
요쪽 방향으로 읽는 것과 요쪽 방향으로 읽는 것, 어떤 축을 먼저 읽을 것인가,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표준이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로우 메이저, 파이썬, C, C++, 쿠다에서 활용하는 이제 로우 메이저 방식이 있고, 이거는 C 언어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C 컨티규어스한 방향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엔지니어링을 이제 해보셨으면 이제 접해 보셨을 이제 매트랩, R, 줄리아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자들이 수학을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 칼럼 메이저 방향으로 데이터를 읽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보고 F 컨티기어스, 포트랜 컨티기어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트랜이 그런 방식의 이제 원조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읽는 방향을 정의를 함으로써 어, 이렇게 차원을 이제 정의한다면은 그러면 읽는 방향을 바꿈으로써 뭐 트랜스포즈 같은 연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메모리를 이제 읽어 드리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다 읽어 드려서 실제로 메모리상 트랜스포즈를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읽는 방법을 바꿔서 트랜스포즈 했다. 마치 트랜스포즈를 한 것처럼 그냥 메타데이터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non-contiguous view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의 순서를 뒤집거나 아니면 읽는 방향을 플리핑을 해서 뒤집거나 그런 연산을 처리를 했을 때에는 이제 불연속적인 비율을 만들고 이제 기저에 있는 메모리는 동일하게 있는데 이 메모리를 읽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이제 2차원을 3차원 어레이로 바꾼다든지 3차원을 2차원으로 바꾼다든지 트랜스포즈를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비율을 제공을 하는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이토치 다큐멘테이션에서도 어떤 뷰가 존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테이션에 매우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혹시나 참조하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포인터만 하나 제공해 주면 되기 때문에 뷰 형태로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기타 등등 이제 많은 텐서 오퍼레이션들이 사실은 이제 실제 메모리를 딥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딥 카피와 샬로우 카피의 차이인데 딥 카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샬로우하게 포인터만 이제 전달을 해 주는 방식으로 어, 연산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파이 논문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인데요. 네, 넘파이도 네이처 어디였더라? 네이처 메소드였나 이제 논문이 있는데 넘파이 같은 경우에 이런 브로드캐스팅 이런 여러 가지 벡터와 행렬 연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최적화된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요.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화라든지 인덱싱을 이제 뷰로 제공해 준다든지 브로드캐스팅을 할 때 이제 실제로 엘로케이션 더 큰 메모리를 먼저 하지 않는 대신에 그냥 최종 아웃풋만 엘로케이션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두 이러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딥러닝 프레임워크에까지 영향이 있을까? 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NN을 이제 채널 퍼스트로 이제 연산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어, 왜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냐면은 이제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차원이 그 액티베이션의 그 하이트, 위트, 뎁스 차원이잖아요. 그 공간 차원이 이제 연산을 이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연속적이어야 해서 채널을 앞에 두고 스페이스 디멘셔널 뒤에 두는 방식을 했는데 사실 텐서플로우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텐서플로우가 CNN의 한정에서는 GPU에서는 조금 더 비효율적이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도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깥에 있는 API는 어떻게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실제 내부 API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배치 시퀀스 피처 차원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배치와 시퀀스가 이제 연산에서 바깥쪽에 있고 어
이 피처 차원이 이제 그 연산 가장 안쪽에서 이제 연산이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RNA는 반대로 이제 시퀀스가 가장 바깥에 있고 배치가 좀 더 안쪽에 있게 되는데 이것도 RNN의 구조를 살펴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이토치 리니어 레이어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메모리 연속성을 대비해서 행렬 곱셈을 할 때 이렇게 가로, 세로 곱셈을 진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 곱하기 A 트랜스포즈 형태로 곱셈을 하기 위해서 연산을 진행할 때 A에 이제 트랜스포즈를 이제 적용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C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는 로우 메이저인데 로우 메이저를 트랜스포즈 하면 칼럼 메이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X 곱하기 A 트랜스포즈로 이제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어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을 참조해서 이제 나중에 뭐 딥러닝 이제 뭐 텐서 연산을 하거나 작업을 진행할 때 분명 이제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연산인데 왜 이 연산은 더 빠르고 이 연산은 더 느린가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빼먹은 점이 있다면은 이제 그 연속 메모리는 이제 하드웨어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것보다 연속적인 메모리를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읽는다는 거를 사실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네, 뭐 늦기 전에라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가장 연산 많이 되는 게 가장 안쪽에 있어야 하느냐?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데이터가 띄엄띄엄 있는 것보다는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있는 거를 훨씬 더 잘 읽기, 더 빠르게 잘 읽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 좀 더 이론적인 내용을 했고, 이제부터는 좀 더 이제 쿠다라든지 그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좀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쿠다를 다들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 정확히 쿠다가 뭐 하는 거고 왜 있는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제 특히 설치하는데 많은 괴로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원 처음 입학했을 때 텐서플로우 설치하려고 이 쿠다 설치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 랩장한테 얘기를 해주니 하루밖에 안 걸렸네요. 자기는 3일씩이나 걸렸다고. 그래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겁을 했었죠. 그만큼 이제 사실 쿠다라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은 네, 다들 아픈 부분을 좀 건드린 것 같군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쿠다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 위계를 좀 이해를 하고 난다면은 아마도 이제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네. 서버들을 위하여 네. 쿠다라는 거는 이제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라고 해서 이 엔비디아에서 이 저도 이래 봐도 이제 서버 초기화 그래도 꽤 많이 했습니다. 요즘 아직도 이제 뭐지 리눅스 서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설치하라고 하면 1시간 안에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날려먹어 봤는데. 그래서 이제 어,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 GPU를 이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만든 C++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어, 그러기 때문에 C++과 이제 매우 유사하지만 C++에 이제 추가 기능들이 덧붙여져 있어서 엔비디아 GPU를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별도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공식 웹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Compute Capability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드웨어 세대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나온 세대 번호마다 추가적인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V100 볼타 시리즈는 이제 7.0, CC가 이제 7.0이고 암페어 A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CC가 8.0,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호퍼는 CC가 9.0.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용 A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CC가 8.9.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하드웨어 세대 번호에 따라서 엔비디아 GPU가 어떤 하드웨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쿠다 코드가 컴파일이 되는지, 어떤 쿠다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지가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고려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언어는 이제 어셈블리 언어로 이제 컴파일이 된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쿠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 PTX라는 이제 하이 레벨 어셈블리어로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PTX라는 거는 꽤나 하이 레벨한 이제 어셈블리 언어인데 다큐멘테이션도 잘 되어 있고 그래도 꽤 안정적인 API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PTX가 그대로 이제 기계어로 변환이 되는 건 아니고요. PTX는 또 다시 SAS, 스트리밍 어셈블리 언어라는 것으로 이제 변환이 되고 이게 실제 엔비디아 GPU를 작동을 하게 하는 건데 이거의 단점은 그 다큐멘테이션이 없고 그 다음에 세대 간 이제 아마 일관성도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하드웨어 세대나 심지어 다른 쿠다 버전 사이에서도 이제 호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이제 PTX이고 사스 같은 경우에는 가끔가다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극히 예외적이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토치는 이 위계상 어디에서 존재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전 슬라이드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그려두었습니다. 가장 밑에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와 소통하기 위해서 순수 기계어인 이제 사스가 있고 사스를 조금 더 하이 레벨로 포장한 이제 PTX가 있고 PTX를 PTX가 이제 C 형태의 언어인 쿠다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이 쿠다를 이제 랩핑을 해서 여러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이제 CUDNN, 커틀라스와 같은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고 이거를 또 한 단계 C++에서 포장을 해서 이제 호스트에서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A10, C10, 카페2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고 이거를 파이썬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준 것이 바로 파이토치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토치를 기반으로 해서 뭐 파이토치 라이트닝, 허깅 페이스, 억셀러레이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코시스템이 쌓여 있죠. 그래서 이 파이토치라는 거는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치고서야 생성이 되는 이제 매우 상위의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제 이런 로우 레벨한 것을 이제 모르더라도 이제 되게 편하게 딥러닝 실험 연구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자, 어 그래서 이제 쿠다 자체는 그러면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사실 우리가 쿠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부르는 것도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쿠다 대표적으로 이제 쿠다 드라이버와 쿠다 런타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쿠다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쿠다 런타임인데요. 실제로 쿠다를 실행하기 전에는 호스트에 이 쿠다 드라이버라는 거를 설치를 해야 하고요. 이 드라이버라는 것은 이 쿠다 드라이버라는 것은 이제 그 호스트 그 드라이버라는 게 그 하드웨어와 이제 직접 소통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직접 소통을 하고 이제 유저가 이제 그 하드웨어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제 하드웨어 그런 하이 레벨 API를 이제 드라이버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하드웨어건 이제 다른 하드웨어이건 모두 이제 드라이버를 이제 요구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 프린터기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린터 드라이버를 요구하게 되죠. 그만큼 이제 별도의 하드웨어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OS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드라이버라는 이제 레이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를 가장 먼저 이제 호스트에 설치를 하게 돼야 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쿠- 하지만 이제 만약 이제 쿠다 드라이버를 이제 잘 설치를 하셨고 호환이 가능하게 된다면은 어
그러면은 이제 이 위에 이제 쿠다 런타임이라는 것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쿠다 런타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쿠다 버전 11, 쿠다 버전 12 그런 세대 번호를 가지고 있는 쿠다라는 것은 이제 그 쿠다 런타임을 의미하고, 이거는 이제 C++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절대 대다수의 프로그램은 쿠다 드라이버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쿠다 런타임만을 활용을 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다 드라이버 그 홈페이지 제일 최상단에 쿠다 드라이버는 사용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애플리케이션이 조금 생기면서 쿠다 드라이버도 이제 알게 되어야 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그 사례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받은 이제 질문들, 그 뭐지, 오늘 미리 주신 질문들 중에서도 이제 트라이턴 같은 언어들을 이제 배워야 하는지 약간 그런 질문들도 좀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인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스틴 타임 컴필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이제 매우 친숙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ahead of time 컴필레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전에 이제 컴파일을 완성을 해서 소스 코드에서 이제 기계어까지 이제 번역을 모두 완성을 해야 하죠. 하지만 이거는 컴파일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컴파일 단계에서 알 수 없는 최적화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사용자의 편의성과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먼저 처음에는 되게 나이브하게 이제 이거하게 엑세큐션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행을 했던 그래프를 기록을 해두었다가 실행한 기록을 이제 최적화하는 방식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컴파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제 겪지 않아도 되고, 이 한 번 이 히스토리를 지나가면서 컴파일러가 이제 자동으로 여러 가지 최적화를 가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어, 추가로 심지어 이제 뭐 그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른지 이제 벤치마킹, 프로파일링까지 자동으로 돌려주는 최적화까지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이토치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겸 컴파일러가 이제 트라이턴인데요. 트라이턴은 이제 최근에 딥러닝 쪽에서 이제 매우 인기가 많아진 이제 오픈AI에서 개발한 이제 저스틴 타임 컴파일러이고, LLVM과 MLIR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토치 2부터 나온 이제 토치 컴파일, 그리고 딥스피드에 있는 딥스피드 인퍼런스와 같은 이제 툴들에서 그 백엔드로 활용되고 있는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되게 단순한 파이썬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트라이턴 IR로 이제 펼쳤다가 여기서 최적화 패스를 여러 번 거치고 이거를 또 LLVM IR까지 펼친 다음에 이거를 이제 PTX까지 변환을 하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이제 되게 단순한 파이썬 코드가 이제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PTX 코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 그리고 맞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뭐지, 드라이버에서 넘어오면서 제가 얘기하는 걸 깜빡했는데, 네, 유일하게 엔비디아 드라이버를 직접 건드려야 하는 경우가 이런 저스틴 타임 컴필레이션을 진행을 할 때인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컴파일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이제 그 이미 컴파일 된 것과 아직 컴파일 되지 않은 것을 이제 런타임 중에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드라이버와 이제 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가다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엔비디아 드라이버 API를 이제 직접 만져야 되는 케이스가 이제 저스틴 타임 컴필레이션을 이제 진행을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이제 그 엔비디아 쿠다 이코시스템과 더 나아가서 이제 파이토치의 근간이 되는 이제 저스틴 타임 컴필레이션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좀 한 단계 뒤로 돌아와서 다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데이터 로딩 관련한 얘기로 이제 좀 할 건데요. 조금 왔다 갔다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쿠다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에이싱크로너스 엑세큐션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쿠다에서 되게 중요한 컨셉이 이 에이싱크로너스한 엑세큐션이라는 컨셉이에요. 왜냐면은 이 쿠다에서 쿠다 디바이스, 자 이제 제가 용어를 이제 좀 쓸 건데, 쿠다 GPU를 보고 디바이스라고 부르고, 이제 그 디바이스의 명령을 내리는 CPU를 보고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실제로 엔비디아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이 디바이스와 호스트는 강제로 동기화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비동기적으로 실행이 돼요. 이제 비동기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매우 쉬운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킬 경우에, 제가 심부름을 시키고 심부름을 다녀올 때까지 시계를 쳐다볼 수도 있지만, 대신 제가 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이때 심부름을 시켜놓고 제가 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비동기적, 에이싱크로너스한 엑세큐션이라고 부르고, 어, 제가 심부름을 시킨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싱크로너스한 엑세큐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연히 더 효율적인 것은 비동기적인 에이싱크로너스한 방식이겠죠. 그래서 쿠다에서는 쿠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에서는 이제 비동기적인 방식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파이토치에서도 이러한 비동기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동기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연산과 데이터 전송을 이제 중첩시키는 것인데요. 이제 쿠다에서 이 호스트가, CPU가 GPU한테 명령을 보낼 때 GPU는 명령을 받고, CPU는 명령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기 일을 하러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CPU 입장에서는 GPU한테 일을 시키는 중에 자기 할 일을 이제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발생하는 상황이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GPU로 전송할 때입니다. 그래서 되게 나이브한 방식으로는 CPU가 파일을 열고 데이터를 읽고 이거를 전송을 하고 GPU에서 연산을 하고, 이때까지 CPU는 기다리다가 다음 파일을 읽고 전송하고 GPU에서 연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죠. GPU가 거의 연산하는 양이 없죠. 하지만 이러는 대신에 CPU가 파일을 열고 어,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도중에 전송을 처리를 하고, 전송이 되자마자 GPU에서 연산을 이제 처리를 한다면은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 CPU와 GPU 사이의 워크로드를 이제 인터리빙을 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 실제 코드에서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점 아이템, 점 CPU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시키거든요. 이 점 아이템이나 점 CPU로 호출을 할 때는 CPU가 GPU가 일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이제 하는 명령들인데, 이런 명령들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느려지는 단점이 있고, 왜 느려지냐면은 이러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이토치에서는 이러한 쿠다의 비동기성을 살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디폴트가 에이싱크로너스한데, 이제 하지만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게, 프로그래밍 하는 걸 너무 어렵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점 아이템, 점 CPU와 같은 명령들에서는 좀 임플리시트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이토치도 이제 논문이 뉴립스에도 있고, 이번에 다른 곳에도 이제 파이토치 2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 CPU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면 GPU에서 연산을 처리하는 동안 파이토치는 다음 명령을 내리고, 그거는 이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처리가 되고 다음 명령이 처리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CPU에서 쭉 명령의 스트림을 내리게 된다면은 GPU는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GPU가 이제 일을 하지 않는 구간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의 디테일인데요.
핀드 메모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가 이제 GPU한테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비동기적으로 이제 전송을 이제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 CPU라는 거는요, 이 OS에서 페이징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페이징이라는 거는 데이터의 메모리를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OS가 갑자기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면은 읽을 수가 없겠죠. 어디가 있는지 알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이 항상 같은 위치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 핀드, 고정된 메모리를 이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핀드 메모리는 OS에 의해서 페이징이 될 수 없는 메모리이고요. 이 드라이버는 이 핀드 메모리에서는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 데이터를 보고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연산을 하는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페이저블 메모리에서 매우 작은 핀드 메모리 버퍼로 복사하고 보내고 복사하고 보내고 복사하고 보내고 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느려질 뿐만 아니라 싱크로너스한 이제 데이터 전송을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핀드 메모리를 설정해 주는 것은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은 이제 연산을 하는 도중에 그 다음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GPU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to를 할 때 이 non-blocking equal true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이 옵션을 이제 true로 설정을 해주게 될 경우에는 어, 이 그 보내자마자 이제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이 보다 더 이 간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크닉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자 했고요. 실제로 여기 케이스 스터디에서 데이터 로더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 로더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면서도 매우 골치 아픈 친구와도 같은 존재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사실 이 데이터 로더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더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핀 메모리라고 이 플래그가 있죠. 여기에서 이 true를 하면은 이 핀드 메모리가 데이터 로더가 핀드 메모리로 이제 데이터를 할당을 하게 되고 그만큼 이제 더 빠르게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병렬화 어 어디 있냐? 워커 네, 넘버 오브 워커스 이제 병렬적으로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전처리를 하는 것을 이제 처리할 수도 있고 이제 미리 가지고 오는 프리패치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로더 이런 것을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데 활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컴퓨터 비전과 같이 이제 데이터의 사이즈가 큰 필드에서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데이터 로더를 쓰다가 매우 골머리가 앓는 이슈가 하나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워커 숫자를 이제 0보다 큰 숫자로 설정했을 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거는 이거는 사실 원론적인 이슈가 아니라 파이썬 때문입니다. 이 파이썬에서는요, 이제 C 배우실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메모리에는 이제 스택이랑 힙이 있죠. 그래서 이제 스레드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어, 병렬 처리를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C 언어나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하는 멀티 스레딩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서로 다른 프로세스는 메모리를 공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프로세스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보낼 때 파이썬에서는 이 피클이라는 모듈로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 프로세스 이 데이터 로더에서 워커 숫자를 1 이상으로 했을 때 unpickable object 에러가 왜 발생하느냐? 왜냐하면은 이 멀티 프로세싱을 하면서
피클링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피클링을 통과를 할 수 없는 객체가 뭔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가 발생을 하는 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이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파이썬의 문제이지 이 멀티프로세싱 자체의 이슈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피클이 안 되는 부분만 이제 적당히 제거를 한다면은 멀티프로세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마지막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 제가 오늘 언어 모델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이야기는 진행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좀 조금 전에는 이제 CPU에서 이제 GPU로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마지막 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 스터디인데, 이 마지막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어, 좀 뭐라고 할까? 좀 더 최근 언어 모델 트렌드와 관련이 있고, 좀 이제 좀 진짜로 이제 이피션트 AI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숙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든 게 이제 최근에 대두된 이제 플래시 어텐션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플래시 어텐션의 배경과 이제 어떠한 최적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연산이 이제 어텐션 오퍼레이션인데 이 어텐션 연산에서는 이 쿼리와 이 키 트랜스포즈가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해서 이 셀프 어텐션을 만들고 이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해서 그것과 이제 밸류와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해서 아웃풋을 이제 만들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셀프 어텐션 매트릭스가 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시퀀스 랭스 제곱에 비례를 하고 메모리 사이즈를 많이 차지를 하는 것으로 보이죠. 메모리를 이제 많이 차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오퍼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또 많은 메모리를 읽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캐시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D램에서부터 읽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요. 하지만 셀프 어텐션은 이제 매우 중요한 연산인데 그러기 때문에 메모리 바운드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QKS를 쓰고 다시 읽고 다시 쓰고 다시 읽고 쓰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이제 스탠더드 어텐션인데 문제는 이게 특히 시퀀스 랭스가 이제 길어지게 되면서 보다 더 큰 병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은 이제 컴퓨테이션도 O의 n 제곱일 뿐만 아니라 메모리 또한 O의 n 제곱이 되면서 이런 병목이 더 심해지게 되고요. 제가 커널 퓨전과 저스틴 타임 컴필레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런 단순한 테크닉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설령 이제 쪼개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캐시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D램에서 읽어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느려지는 거를 어쩔 수 없이 감안을 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된 해결책이 이제 플래시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플래시 어텐션은 이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CPU, GPU 그리고 SRAM 이제 캐시 메모리에 이 메모리 위계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메모리 위계에서 가장 빠른 부분만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한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셀프 어텐션을 타일링을 처리를 해요. 타일링을 처리를 해서 어, 매트멀과 이제 소프트맥스를 처리하는데 소프트맥스는 이제 이 전부를 다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에 버퍼를 이제 가지고 기억을 해 두었다가 그 버퍼를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서 약간 롤링 업데이트를 이제 진행하는 방식으로서 연산을 해서 전부 다 SRAM에서만 읽고 쓰는 작업을 처리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원래는 이제 매트멀, 매스킹, 소프트맥스, 드랍아웃, 매트멀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이제 느린 과정을 거쳐야 했던 거를 하나의 퓨즈드 커널을 만들어서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리고 한 번에 이 셀프 어텐션 매트릭스를 전부 구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도 5의 n 제곱에서 5의 n으로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여기에 더 들어가서 이제 플래시 어텐션도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고 디코더용도 따로 있고 이제 되게 구체적인 최적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메모리 접속을 최소화시키고 연산을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이 하드웨어 어웨어한 함수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 발표가 이제 끝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은 H- 고성능 연산 HPC의 대부분은 8, 90%는 메모리 매니지먼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선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하지 마세요. 첫 번째, 데이터를 옮기지 마세요. CPU에서 GPU, D램에서 캐시, 캐시에서 코어, 어, 가능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과정을 이제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레이를 새로 생성하지 마시고 메모리를 새로 할당하지 않는 게 좋아요. 차라리 메타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레이를 이제 뷰를 만들거나 최대한 이제 그 중간 과정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서 이제 커널 퓨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터미 그 중간에 생기는 어레이를 D램으로 다시 썼다가 다시 읽어드렸다가 하는 그 과정을 스킵하고 연산만 처리한다면 훨씬 잘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싱크로나이즈를 하지 말아라. 아이템이나 .cpu가 있으면은 제거를 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선에서 모든 연산을 병렬적으로 그리고 비동기적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이제 불필요한 이제 의존 조건을 이제 없애서 병렬화하기 편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 물론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이제 느려지는지 그리고 어디서 느려지는지 측정 프로파일링을 꼭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걸로 제 발표는 이제 모두 마치게 되었고요. 정말 많은 양이었고 80분 동안 이제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